그러면 이번에 이 코로나 이제 지금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뭐 많은 분들이 초반부터 걱정했던 10월, 11월 달에 2차 팬데믹으로 정말 세계적인 유행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주식시장에 3월과 같은 폭락 장세를 만드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팬데믹이 와도 폭락 증세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지난 3월에 왜 폭락을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펀더멘탈을 많이 보잖아요. 네. 물론 뭐 주가가 펀더멘탈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봐야 돼요. 왜 그때 주가가 떨어졌냐 그렇게. 이제 외국인 현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자도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건 이게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금융 시스템 리스크라는 게 뭐냐면 금융기관이 리퀴디티 프로블럼, 그러니까 리퀴디티 부족 현상에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예. 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은 현금을 확보하는 거예요. 고객들이 뭐고 요구하면 바로 대응할 그렇죠. 수 있는. 유동성 위험은 현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 모르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 게 있었어? 이러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 게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물론, 이제 잘 드러나지 않게 뭐 정부가 아주 빨리 나섰습니다. 나서기도 했고, 자금시장이라는 게 원화시장도 있고 외화시장도 있잖아요. 원화시장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단지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 문제가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 뭐 망가지고 그러면 부동산 금융이 엄청나게 많은데 부동산 금융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많은 ABCP를 비롯한 그 단기 금융 상품들이 만기가 됐을 때 증권사들이든 뭐 이렇게 다 떠안아야 되고 다 떠안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은 시장에서 달라고 그러면 야, 그거 다 니들이 떠안을 거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니들한테 돈 못 줄 것 같아?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봐 실제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장, 그 회사별로 이렇게 금리가 차별화가 심해지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기업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금융 시스템 리스크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라는 게 망하면 기업들의 채권이든 뭐 뭔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 금융기관들은 다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걸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다가 쟤네가 예를 들면 뭐 호텔 투자를 엄청나게 했는데 호텔이 다 망가질 것 같아? 이러면은 거기다가 돈을 안 주려고 그러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금융기관은 사실 이 단기 금융 자금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 순환이 쭉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자금 순환의 한 골이라도 이렇게 딱 뻐그러지게 되면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한국은행이 돈을 안 주면 아니면 뭐 누군가가 돈을 주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돈을 마련해야 돼요. 돈을 마련하는 길은 뭔가요? 자산을 파는 거죠. 그렇죠. 있는 걸 팔아야지. 그러니까 일단 사는 거는 둘째치고 있는 거 팔아야 돼요. 환율 쪽에서는 뭐 환율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됐었나 싶은데 우리나라가 이 많은 투자자들이 엄청난 규모의 해외 지수 연계형 ELS나 파생상품 투자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해지하기 위한 포지션들을 다 금융기관들은 보유하고 있어요. 그 해지 포지션들이라는 건 결국은 뭐 여러 가지 형태인데 그게 해외 지수니까 그쪽 시장에 가서 거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증거금으로 줘야 될 게 뭐냐면 달러예요. 네. 달러 뭐 표시, 채권 뭐 이런 걸 줘야 된단 말이죠. 달러를 그러면 보통 달러를 어떻게 구하냐면 FX 수합이라든지 뭐 CRS 마켓이라고 그래서 통화 수합 시장에서 이제 그거는 자금 조달 시장이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외화 시장이라는 거는 외화 환전 시장. 그러니까 현물로 내가 뭐 100원 주면 달러 얼마 줄게 뭐 이런 시장이 아니라 달러를 조달하는 시장. 내가 원화를 주고 달러를 조달하는 시장이 이제 경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밀려 내려오냐면 이제는 하루짜리라도 내가 원화 자금은 조달이 되니 원화 자금 조달되는 데들은 그걸 조달했다가 그걸로 달러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환율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때 막 환율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랬죠. 예. 자, 그러면서 그럼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그때가 딱 언제였냐면 1400대 내려갔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전망
금융이라는 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나쁜 시나리오로 가면 어떨까를 그날 이제 딱 고민을 하는데, 야, 이 진짜로 금융기관이 하나가 뭐 우리 용어로 맛이 간다. 이랬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 시장이. 이거는 많은 분들이 싸고 안 싸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군데가 문제가 되면 옛날에 리먼 브라더스 때처럼 연쇄적으로 금융기관들이 그렇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하단을 전망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때는 막 무조건 던져야 되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 한 가지 그런 예측의 리스크는 뭐냐면 정부가 언제 등장할 거냐거든요. 이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어떻게 빠르게 준비를 할 거냐.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하루 이틀 좀 더 빠른 시점에 제일 먼저 나타났던 게 물론 뭐 이런저런 지원들을 암묵적으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환율 측면에서는 통화 수합을 한 거예요. 한미 통화 수합을 딱 하니까 그날이 저점이었어요. 아마 네.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요. 우리나라 주가가 저점을 찍었던 날이 통화 수합한 날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는 게 가장 큰 리스크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갑자기 급등할 수 있으니까 단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주식을 또 쏟아내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텐데. 탈출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은 어떠냐? 지금 상황은 이제 다 알았어요. 뭐뭐가 리스크라는 거를 정부가 다 알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막 돈을 주지 않더라도 비상시에 어떤 방식으로 돈을 주고자 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게 합니다. 예, 그게 결국은 가장 큰 힘이에요. 그러면 내려가더라도 이거는 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식을 내다 던져 아니면 외국인 입장에서 환율이 급등할 것 같으니까 주식을 내다 던져 이런 일들은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작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갑자기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한 2만 명 하루에 확진자가 생겨서 이거는 나라 자체가 시스템이 흔들리면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얘기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정도라면 그럴 리스크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단은 그런 측면에서 많이 막혀졌고 또 하나의 제가 보고 있는 하단을 막고 있는 거는 결국 뭐냐면 요번에 많이들 들어오신 개인 투자자분들이죠. 네. 여전히 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잠재력인 돈이 얼마야? 좀 모르겠어요. 얼마나 될지. 제가 사실은 요번에 쭉 계속 보면서 이 고객 예탁금도 계속 늘어나고 한편으로 이미 주식을 사서 순매수한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객 예탁금 50조 넘고 순매수하신 것도 50조가 넘으니까 올해로 본다 그러면 고객 예탁금이 원래 한 25조였다 치더라도 25조에다가 50조 사신 걸 생각하면 75조가 주식시장으로 순매수하러 들어오신 거예요. 엄청나네요. 75조라는 돈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전체 자산은 많은데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돈이 한 120 몇 조 이렇게 됩니다. 누적 총 금액이요? 그렇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그래요. 그리고 매년 순증을 시킨다. 내가 주식 투자를 좀 많이 해야지라고 했을 때 순증 규모가 10몇 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 장기적인 이 에셋 로케이션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데 75조가 그것도 불과 7, 8개월 만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규모의 모멘텀이 수급 측면에서 나타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결국 뭐를 얘기하냐면 신규 자금이 유입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물론 그 중에 일부는 펀드를 환매하고 주식형 펀드 환매하고 그걸로 내가 직접 해야지 이게 답답해서 못하겠어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또 상당히 많은 규모의 돈들은 요금을 예금해서 또는 부동산 팔았다가 부동산 다시 사는데 엄청난 부담을 주니까 그러면 좀 잠깐이든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는 이쪽으로 와볼까 이런 돈들이 다 뒤섞여서 왔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런 면들이 아마 영향을 또 미칠 거고 마지막으로는 학습 효과죠. 예, 다른 측면들이 있어도 어쨌든 우리 바닥 갔다가 바로 반등하는 거 봤잖아요. 그거 그렇죠. 본지 불과 몇 개월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사단이 나면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생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그런 리스크가 이 코로나가 저희가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가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 지난번과 같은 그런 리스크를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진짜 떨어지면
다시 그 지난번에는 놓쳤지만 이번에는 안 놓칠 거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럼요. 주변에도 많이 예,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코로나 말고 또 다른 지금 대변수 리스크로 떠오르는 게 이제 미중 갈등이고 네. 미국의 11월 대선이잖아요. 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지금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좀 무리수를 미중 갈등 간에 던지지 않을까, 이런 것이 결국 또 취약한 세계 경제에 그 어떤 충격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 사실은 미중 갈등은 이제 상수화됐죠. 거의 한 2, 3년 이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2018년, 19년, 20년.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상수화된 리스크를 얘기할 때는 이게 한편으로는 리스크는 분명히 리스크인데, 이게 뭐 정말 이제 1단계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또는 이제 뭐 서로 등 돌리고 이제 우리는 끝이야, 이제 빠이빠이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을 고려를 하면,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게 세상에 흘러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양측 간의 무역이라는 게 거의 없어지고 뭐 이런 걸 텐데, 상수화되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왔을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다. 왜 등 돌리고 서로 이렇게 헤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양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그렇죠. 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싸우는 부분은 연결이 되어 있는 요 끝 부분에 언저리에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중국은 중국대로 이러고 싶겠어요. 사실 중화민국이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는데, 글로벌 패권을 쥔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당장의 목표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적어도 지역 내에서의 패권을 유지한다. 이거는 예전에 제가 이제 리콴유라는 분 계시죠. 네네, 싱가포르 총리하셨던,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저희는 뭐 저도 못 만나 뵀습니다만 굉장히 이 현자라고 얘기를 하죠. 네. 뭐 아니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강력한 정책을 써서. 그렇긴 하지만 그분한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문을 구했다고 해요. 처음 대통령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가가지고 중국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물어봤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럴 거잖아요. 중국이 지역 패권이나 이런 1등 국가가 되려는 생각이 있나요? 그럼 이제 대답이 항상 같다는 거죠. 아닐 이유가 있냐. 그렇죠. 아닐 이유가 있냐. 그게 언제 얘기하시는 거냐면 90년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한편으로는 계속 그런 전략들을 쓰고, 이 끝단에서 미국이 원하는 거는 러시아하고의 경쟁하고가 됐건 아니면 일본하고의 경쟁하고가 됐건 요 끝단의 것들을 이렇게 쳐가지고 본인들이 그 우위를 계속 점하고 있는 것이 팍스 아메리카나까지는 아니더라도 글로벌 안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또는 글로벌리 본인들이 불편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뭔가를 계속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갈등을 하는 현상, 이런 정도로 큰 얼개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게 파국으로 간다. 파국으로 간다기보다 파국으로 가면 다시 또 이게 복원되는 힘이 생길 거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모이면 바이러스가 많이 걸리고 헤어져서, 우리 최근에 이제 그러더라고요. 뭉치면 죽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떨어져서 살자고 그러는데, 이런 게 이제 세상 이치상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건 한쪽으로 과해지고 한쪽으로 과해지고 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작용 반작용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라는 거는 뭔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건데, 지금의 구조는, 양국의 구조는 이렇게 가야 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함께 가는데 거기서 어떤 룰을 갖고 가느냐, 양측이. 그거에 대한 문제라고 보면 결국 합의는 안 되다가도 되고 할 거예요. 오히려 미국 대선과 관련된 것.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설사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중국과 관련된 정책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미국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문제지, 이거는 어떤 정부에 관련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물론 거기에서 약간 방식이 트럼프처럼 좀 험한 방식이냐, 아니면 좀 더 교묘한 방식이냐, 뭐 어쨌든 교묘한 방식이 더 강력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차이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거고,
대선과 관련돼서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미국의 민주당이라는 데가 사실상 기본적으로 큰 정부죠. 이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차피 큰 정부가 될 거예요. 지금 이제 다 큰 정부로 가고 있는데 게다가 민주당은 더 큰 정부고 더 큰 정부가 하는 것들은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한 색채가 있습니다만 이 공화주의라는 게 좀 더 자유주의적 성향에 가깝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폴 크루먼도 마찬가지고 약간 좀 더 개입해야 된다는 주의인 거잖아요. 시장에 개입을 해야 그죠? 된다.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증세와 관련된 얘기도 나올 거고요. 또 사실 미국을 관통하고 있는 그런 공화주의 관점에서 우리나라로선 잘 이해가 안 되는 그 의료보험이라는 것도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료보험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오바마 케어 되돌렸던 거를 다시 또 되돌린다든가 또는 반독점 이슈도 마찬가지죠. 어찌 보면은 미국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왔었죠. 뭔가 한 기업이 굉장히 커질 때 기업의 권한이 커지는 거에 대한 게 소비자들한테도 문제지만 결국은 이게 국가 권력과의 경쟁 관계로도 일부 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반독점 이슈를 제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불확실성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지나고 나야 좀 안정이 될 거고 사실은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게 그 민주당 공화당을 이렇게 보면 민주당 때 주가가 빠지고 공화당 때 주가가 오르고 안 그렇죠. 사실은 평균적으로 보면 공화당 때 주가가 별로 안 좋고 민주당 때 좋고 근데 그건 역시도 약간 좀 제가 보기엔 통제되지 않은 너무 많은 변수가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전쟁도 그렇죠. 있었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보면 민주당 때 반드시 주가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지나고 나면은 또 안정을 되찾을 거로 보는데 그게 결정될 때까지 사람들은 이게 어떤 방식으로 될 건지에 대한 불안감은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뀐 다음에 한 달, 두 달 이렇게 주가가 좀 안 좋았던 경험들은 있습니다. 그 경험에 대한 기억들이겠죠. 그래서 그 경험들은 조금 되새겨서 올 하반기 때 올 수 있는 리스크 하나로 좀 넣어놓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에서 이제 하게 되면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법인세 네. 인상과 관련된 이슈, 이것도 걱정하더라고요. 그럼요. 예, 네. 법인세 인상 아까도 이제 세금 증대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 클린 수입이라고 하죠. 클린 수입이 대통령, 상원, 하원을 한 당이 다 갖고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지금은 이제 그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될 때는 공화당이 싹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가 이 민주당으로 넘어간 거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번에 선거를 지방선거도 하고 또 상원의원 선거 부분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민주당으로 다 바꾸면 이게 세금을 바꾸는 거니까 하원도 통과해야 되고 상원도 통과해야 되고 대통령 통과해야 되니까 대통령 상원 하원 대통령 다 한 편이 돼야 되니까 아니면은 사실은 좀 쉽지는 않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이게 딱 그런 상황이 되니까 트럼프가 했던 게 28%였던 걸 21%로 딱 내려버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 21%를 다시 28% 다시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만큼 당연히 기업들 입장으로 보면 세후 순이익이 줄어드는 거고 주주 입장에서 보면 세금 내고 난 다음에 가져가는 거니까 그만큼은 깎아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초반에 이 코로나 이후로 이 금융장세를 이끌었던 것이 이제 주도주가 언택이라는 거였잖아요. 네. 그런 중심으로. 그래서 국내에서도 카카오나 네이버, 미국 같은 경우는 팡으로 표현되는 그런 네. 기업들이 주도주로 아주 크게 떠올랐는데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제 후속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대체할 새로운 주도주가 떠오를 거라고 보시나요? 단기적으로는 여러 이제 변화들이 좀 있을 수도 있는 시점까지 주가가 올라왔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이런 업종을 다룰 때는 길게 볼 수밖에 없고 길게 보는 기본적인 관점은 우리가 이런 기업을 볼 때 저금리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성장주는 저 뒤쪽에 수익이 많이 난다고 보는 거잖아요. 나중 미래에. 그렇죠. 그거를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쪽으로 땡길 때 그 가치가 커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금리 성장주가 좋다 이런 논리를 채권적 입장에서 봤을 때 할 수 있죠. 장기채가 마치 가격 변동이 큰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사실 근본적인 부분은 이 회사들을 경쟁해서 이길 때들이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저는 좀 접근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게 플랫폼 비즈니스가 되고 이렇게 오히려 외부 효과가 작동하는 구조로, 그러니까 everything as a service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되면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거에 힘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뭐 그게 사실은 이런 유튜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이 보면 거기에 더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론 제조업체 쪽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물건을 다른 사람들이 또 사용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고 일어나면 말이죠. 노키아 핸드폰 쓰다가 이것보다 정말 기가 막힌 게 나오면 다 애플 쓰지 노키아 안 쓴다는 거죠. 그러는 것처럼 뭔가 제조업 쪽에서는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어떤 이거를 뭐 외부 효과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플랫폼이 갖는 경쟁력. 카카오톡을 과연 사람들이 안 쓰면 가까운 시일 내에 사람들이 카카오톡 아닌 다른 거를 쓸까?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감이 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는 그거에 비해서는 약간은 못 미치지만 여하간 네이버가 하고 있는 쇼핑의 경쟁력을 최근에 보면 저도 뭐 네이버 쇼핑 씁니다만 집 편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뭐 해설하면은 된다는 거죠. 다 저장돼 있고 뭐 딴 것도 뭐 편할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쓰면 거기서 이제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맞아요. 예, 이런 과정들이 결국 미국에서 똑같이 나타났거든요. 미국에서도 예를 들면 아마존이 대표적으로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서도 내가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겠다 이러고 나서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뭐 돈을 내서라도 내가 회원을 유지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더 강조가 되면 됐지 좀 죽는 방향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벌 수 있는 뭐 이러다 보니까 카카오 네이버 이런 얘기 제가 사실은 종목에 관련된 얘기는 하면 안 되지만 전반적으로 봐서 언택이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라든지 또는 이번에 언택 환경이 되면서 더 각광을 받게 된 것들 그러니까 제조업에 비해서는 조금 더 소프트한 쪽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GM도 사실은 GM이 우리가 물건 만들어 파는 데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비행기 엔진에다가 센서 달아가지고 센서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로 서비스 해주는 걸로 피를 받는 데란 말이죠. 네.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이렇게 사람들을 종속하게 만드는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가격이 전부는 아니라고 봐요.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데를 잘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고 다행스럽게 또 이번에 우리나라에 이제 언택도 언택이지만 신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접근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저도 갑자기 인터넷 쇼핑을 더 많이 하게 된 것처럼 안 하시던 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된 이런 어떤 변화를 이게 강제한 게 코로나가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른 쪽의 기술 발전도 굉장히 빨라지는 느낌이에요. 대표적으로 테슬라 많이 사용하시죠. 네. 테슬라 막 이제 주변에 많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갖고 있었던 밸류 체인상에서의 좋은 기업들이 있더라. 적어도 그게 제조업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정말 이런 플랫폼 기업보다 더 장기적으로 계속 좋을 거네. 이거는 좀 계속 우리가 중간중간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밸류 체인에서 좋은 것들 이렇게 좀 주도주를 모아놓고 보는 그런 편입니다. 저는. 네. 네. 그러니까 그 핵심은 앞으로 플랫폼 기업이라고 우리가 봐야겠네요. 네.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기대감과 밸류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는 이제 각자 뭔가 평가를 좀 해봐야 되고 네. 어쨌든 앞으로 세상을 끌고 갈 것은 그러한 기업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아주 지금 변동하고 있는 그 변동성이 아주 커지고 있는 세계 경제 그리고 글로벌 금융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SK증권의 최석원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 하나하나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좀 안심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미처 몰랐던 부분이 또 알게 되면서 좀 흥미로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